희망의 끈, 히가시노 게이고. 만남이라는 말의 뜻을 오해한 듯합니다. 마스미야가 말했다. 언젠가 당신도 새로운 상대를 만날 수 있을 테니 데스이코 씨는 단념해라. 뭐 그런 뜻으로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자신도 모르는 새 옆에 있던 칼을 들어 그녀를 찌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우여곡절 끝에 얻은 가정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분노, 생각지도 않게 아이를 얻은 하나즈카 씨에 대한 질투,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부풀어 올라 한꺼번에 폭발한 거겠죠. 다유코는 가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착각을 깨달은 듯 했다. 하나즈카 야요이가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으며 아이에게 엄마와의 대면은 인생 최초의 만남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만남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녀의 말이 와타누키와 다유코 사이에 아이가 생길 거라는 의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야요이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견딜 수 없어 범행을 자백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고개를 숙인 채 마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와타누키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전 그럴 생각은 꿈에도 없었는데. 무슨 생각이요? 그러자 와타누키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제가 야요이와 다시 합치는 일 말입니다. 물론 아이를 만나고 싶었고 입양을 고려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유코와 헤어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안 해봤어요. 아마 야요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를 아이 아빠 그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다유코가 제 아이를 임신하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모나를 독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유코 씨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결국 저를 믿지 못했던 거죠. 와타누키 씨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좀 더 자신감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와타누키가 하고 숨을 길게 내쉰 뒤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것 또한 제 잘못입니다. 자신감을 갖게 해주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에요. 두 사람은 경찰서 휴게실에 있었다. 마스미야는 와타누키를 다유코와 만나게 해주려고 그곳으로 불렀다. 다유코는 아직 기소되기 전이라서 유치장에 있었다. 그녀는 와타누키를 만나고 싶어 했다. 자신이 사건에 관해서는 대부분 자백했지만 아직 밝히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만일 와타누키를 만나게 해주면 그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털어놓겠다는 것이었다. 그건 그런데 하며 와타누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다유코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지금 들은 얘기만으로도 놀랍기 짝이 없는데 그 이상 뭐가 더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나 저희 수사관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와타누키 씨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짐작이 안 가는지 와타누키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마스미야 선배 하고 입구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세베가 휴게실 안으로 들어왔다. 준비가 되었답니다. 그럼 가실까요? 마스미야가 철제 의자에서 일어서며 와타누키에게 말했다. 접견실로 가보니 의자가 2개 준비되어 있었다. 와타누키만 의자에 앉고 마스미야는 그 뒤쪽에 서서 다유코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아크릴 판으로 가로막힌 맞은편 방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다유코가 맞은편 방으로 들어왔다. 그 뒤를 유치 담당 경찰관이 따라 들어왔다. 경찰관은 마스미야와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 접견에 수사 일과 형사가 동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미리 유치계에 전달되었을 터였다. 의자에 앉은 다유코가 피의자답지 않게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와타누키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와타누키는 잠깐 뜸을 들이고 나서 잘 지낼 리 없잖아 라고 대답했다. 당신이야말로 잘 지냈어? 편지에도 썼지만 건강은 괜찮아? 응, 괜찮아. 다유코는 고개를 끄덕인 후 마스미야 쪽을 힐끗 바라본 다음 다시 와타누키에게 눈길을 돌렸다. 자세한 얘기는 들었지? 응, 대충. 정말 놀랐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나? 버린다기보다 아이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아이를 원했으니까. 아이를 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내가 당신과 헤어질 이유가 되겠어? 말도 안 되잖아. 다유코가 시선을 떨궜다.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말이 안 되나? 당연하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모르겠어.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런 짓을. 다유코가 와타누키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미안해 하고 말했다.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듯이 와타누키가 고개를 푹 숙였다. 만나봤어? 다유코가 물었다. 누구를? 당신 아이 말이야. 만났어? 아니 아직. 본인에게 진실을 전부 밝혔다고는 하지만 친아빠랄까 아니 생물학적 아빠랄까 하여튼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나 봐. 무리도 아니지. 겨우 14살이잖아. 나도 서두를 생각은 없어. 모든 건 그 아이 마음이지. 내게는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 그의 말을 들은 다유코가 그렇구나 하고 맥없이 대답했다. 어쩐지 눈에 초점이 흐릿했다. 그건 그렇고 마스미야 씨가 그러는데 내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다면서. 아, 그래.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와타누키를 바라보았다. 그 눈을 보고 마스미야는 가슴이 뜨끔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마치 결사의 각오를 품은 듯한 눈빛이었다. 실은 말이야. 나 생겼어. 뭐? 아이 말이야. 아이가 생겼어. 와타누키가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설마. 마스미야도 깜짝 놀랐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유치계 경찰관까지 고개를 들고 눈을 화들짝 떴다. 와타누키가 벌떡 일어서서 아크릴판에 양손을 붙였다. 정말이야?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체포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는 있대. 옛날에는 수갑을 찬 채로 출산을 했다지만 지금은 분만실에 있는 동안은 수갑을 풀어준다나 봐.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다유코. 와타누키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형무소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 나 어쩌면 좋을까? 어쩌다니. 걱정 마. 내게 다 맡겨. 낳아도 돼? 당신이 키워줄 거야? 당연하지. 나면 내가 잘 키울게. 면회 올 때도 데리고 오고. 다유코가 출소하기를 둘이서 기다릴게. 그날이 오면 셋이 같이 살자. 그러자 다유코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오른손을 아크릴 판으로 뻗어 와타누키의 손바닥에 겹쳤다. 정말 기뻐. 고마워. 마스미야는 두 사람을 바라보기가 괴로웠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인가. 임신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다유코가 한 말에
마스미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거짓말이야. 아니, 뭐라고? 와타누키가 당황하며 물었다. 아이가 생겼다는 말 사실이 아니야. 나 임신한 거 아니야. 미안해. 그리고 다유코는 마스미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요, 마스미야 씨. 애써 데스이코 씨를 데려왔는데 거짓말이나 하고. 저 달리 숨기는 일 따위 없습니다. 그럼 거짓말 하려고 그를. 네, 라고 대답하고 나서 다유코는 와타누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도 고마워. 정말 기뻤어. 태어나서 처음이야. 내 임신을 기뻐해준 사람.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말 처음 들었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을 버팀목 삼아서 살아갈게. 다유코. 고마워, 데스이코 씨. 다유코가 아크릴판에서 손을 뗐다. 미소 짓던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이 점차 붉어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자 그녀는 입을 막으며 돌아섰다. 운전대를 오른손으로 쥔 채 왼손으로 캔커피를 입으로 가져갔다. 아까부터 자꾸 하품이 나온다. 이런 길을 달릴 때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크게 도움이 되겠네. 하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숲을 가로지르는 길을 지나 끝없는 외길을 달렸다. 도로변에 대형 점포가 드문드문 서 있는데 무슨 가게인가 싶어 간판을 자세히 보니 보통의 생활용품점 외에 원예하우스 설계시공, 종묘, 조경재료 전시 판매 등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동네라는 걸 쉽게 알만했다. 도쿄에서 출발한 지 약 2시간, 거리로는 한 100km쯤 될까? 전철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연결편이 쉽게 찾아지지 않아 고민 끝에 렌터카를 빌렸다. 이렇게 장시간 운전하는 것도 오랜만이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임을 알렸다. 마스미야는 일단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주위를 둘러봤다. 저긴가? 도로 교차점 너머로 편의점 간판이 보였다. 다시 차를 몰아 편의점까지 이동했다. 넓은 주차장에 경승합차 한 대 서 있을 뿐이다. 마스미야는 그 차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꺼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벨소리를 들으면서 주위를 살피는데 편의점에서 여자가 하나 나왔다. 청바지에 가죽 점퍼를 걸치고 카키색 챙이 넓은 모자를 깊이 둘러썼다. 목에는 수건이 둘려있다. 여자가 모자챙을 살짝 올렸다. 그 모습을 보며 마스미야는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 가스코였다.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더 늦을 줄 알았는데. 도쿄를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하고 가스코가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다. 농가에서 이 정도는 기다린 축에 끼지도 않아. 봄을 기다리고 비를 기다리고 또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농부는 기다리는 게 일이니까. 그런데 또 시간은 금이지. 자, 가자. 따라와. 가스코가 경승합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 차가 가스코의 차였던 것이다. 마스미야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그녀가 운전하는 차를 뒤따랐다. 달린 지 10분쯤 되어갈 무렵 가스코가 드넓은 밭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중간쯤에서 차를 멈췄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마스미야도 따라 내렸다. 이 일대가 우리 농원이야. 매일 오는 곳이지. 저기 비닐하우스가 나란히 3개 있지. 거기까지야. 뭘 기르는데요? 가지랑 감자, 토마토, 오이 등등 뭐든 다 기르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가스코는 다시 차로 돌아갔다. 도착한 곳은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사는 집이었다.
오래된 전통 목조 가옥으로 다다미 방에는 싸구려 소파가 놓여 있었다. 가스코가 소개한 동거인들은 나이도 분위기도 각기 다른 여성 3명이다. 전직도 모두 제각각이고 다들 여기 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본다고 했다. 마스미야가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셋 중 제일 선해 보이는 여자가 예전에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하고 고개를 숙여 잠옷 놀랐다. 날이 따뜻하니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나누자는 가스코의 제안에 둘은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고 파라솔까지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가스코가 쟁반에 맥주와 잔을 담아들고 돌아왔다. 접시에는 오이장아찌와 가지장아찌가 담겨 있었다. 자 하며 가스코가 마스미야 앞에 잔을 놓고 맥주를 따르려고 했다. 안 돼요. 저 운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조금은 괜찮잖아. 안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마스미야가 손바닥으로 잔을 가리자 가스코는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재미없는 건 여전하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았어. 그럼 나만 마시지 뭐. 가스코가 자신의 잔에 맥주를 따라 절반 정도를 단숨에 들이켰다. 아, 맛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그래서 어쩔 셈이야? 라고 마스미야에게 물었다. 인지를 받아들일 거냐고요? 그래, 그 얘기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마스미야가 들고 온 숄더백을 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얼마 전에 요시하라 아야코 씨를 만났어요.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요시하라 마사스구 씨.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는 사람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상당히 복잡한 가정생활을 했던데요. 물론 어머니도 알고 있겠지만요. 그 말에 가스코가 마스미야의 시선을 외면하는가 싶더니 벌떡 일어나 집을 향해 걸어갔다. 어디 가요? 얘기 중인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내가 차를 좀 끓여오마. 너 맥주는 안 마실 거잖아. 그러고서 그녀는 집 안으로 사라졌다. 마스미야는 숄더백 속에서 노트를 한 권 꺼냈다. 표지의 매직으로 불꽃이라고 쓰여있는 이 노트는 50여 년 전 두 여고생이 주고받은 교환 일기다. 둘 중 한 사람은 요시하라 마사미, 아야코의 어머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리모토 유미에라는 여성으로 마사미의 친구였다고 한다. 이 노트를 아야코에게 건네봤던 때가 떠올랐다. 아야코에 따르면 이 노트를 여태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은 모리모토 유미에의 여동생이라고 한다. 얼마 전 그녀에게 연락이 와서 이 노트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읽은 아야코는 경악했다. 두 여고생이 서로에게 사랑을 호소하는 말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제 어머니와 유미에 씨는 중학 시절부터 서로 사랑했고 그 마음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지금과는 시대가 달라서 그 사랑을 공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일하게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바로 유미에 씨의 동생이었어요.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 집안 사정상 요시하라 마사미는 부모의 권유에 따라 결혼했다. 그 상대가 마사스구였다. 모리모토 유미에 역시 선을 보아 결혼했다. 둘 다 남편이 있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밀회를 거듭했고요.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으니 두 사람이 자주 만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관계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다. 바로 모리모토 유미에의 남편이다. 제 어머니와
사랑의 맹세를 나눈 편지를 모리모토 유미에 씨의 남편이 보았던 거예요. 그가 미친 듯이 화를 냈고 유미에 씨는 그 일을 동생에게 다 털어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 모리모토 부부와 마사미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부부는 사망하고 마사미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모리모토 유미에 씨의 동생은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 같지 않아서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의 진상을 알 만한 사람이라고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물어보기가 껄끄러워서 묻어두고 있다가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제게 연락을 한 거죠. 그러나 아야코로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몰라 고심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아버지가 사실대로 얘기해 줄 리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그래서 마스미야 씨에게 연락한 거예요. 마스미야 씨의 어머니라면 뭔가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마스미야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야코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요시하라 마사스구 외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스코뿐일 것이다. 교환일기를 보여주고 두 여고생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가스코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게 대체 어쨌다는 거냐는 듯이 오이장아찌를 씹으며 맥주를 들이켤 뿐이었다. 그녀는 잔입이자 맥주를 자기 손으로 따르며 아야코 씨는 어떻던? 하고 마스미야에게 물었다. 뭐가요? 충격을 받은 눈치더냐 이 말이야. 자기 엄마가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던데. 그래도 아무 느낌이 없진 않았을 게다. 어머니가 동성애자여서가 아니라 자기 출생 때문에 말이야. 마사미 씨는 오직 가업을 이으려고 결혼했고 그 결과 태어난 사람이 아야코 씨잖니. 나는 그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런데 그쪽에서 들었다니 어쩔 수 없구나.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는 요시하라 마사스구 씨랑 왜 헤어지셨어요? 아니 그 전에 두 분은 대체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이고 순서대로 얘기할 테니까 재촉 좀 하지 마라. 그게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게 22살 때 봄이었지 아마. 상대는 마스미야라는 회사원이었어. 거기서부터 얘기하시려고요? 마스미야가 입을 삐죽거렸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집안성이 왜 마스미야고 너를 낳았을 때 왜 다카사키에 있었는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지. 잠자코 들어봐라 하고서 가스코는 자신의 과거사를 풀어놓았다. 다카사키로 이사한 것은 남편이 그곳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 얼마 전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가스코의 오빠 다카마사에게 아이가 생긴 것이다. 아들이어서 교이치로라고 이름을 지었다. 다음은 자신들 차례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큰일이 생기고 말았다. 남편에게서 악성 종양이 발견된 것이었다. 1년 남짓한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결혼한 지 5년 만의 일이었다. 가스코는 다카사키에서 계속 생활을 이어갔다. 다행히 근처에 있는 일본 요리집에 취직이 되었다. 보수는 많지 않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 요리집에 오구라 마사스구라는 요리사가 들어왔다. 그는 이시카와현 출신으로 가나자와의 유명한 요리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남자였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동안 가스코는 점차 그에게 끌리게 되었다. 마사스구 쪽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느껴졌다. 어느 날
둘만 있게 되었을 때 마사쓰구가 그녀에게 교제를 청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중대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가나자와의 두고 온 처자식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가 일하던 요리집의 외동딸로 자신은 대리사위라고 했다. 집을 나온 이유는 아내에게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딸이 의무교육을 마치면 이혼하기로 이미 아내와 합의했으며, 표면상으로는 도쿄에서 요리 공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 모든 사실을 말한 후 마사쓰구는 가스코에게 그래도 자신과 사귀겠느냐고 물었다. 가스코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애초에 재혼이 간절한 것도 아니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가스코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마 부부로 보였을 것이다. 실제로 가스코는 오구라라는 성을 사용하기도 했다. 새로 시작된 마사쓰구와의 생활을 다른 친척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오빠 다카마사에게만은 털어놓았다. 그녀가 홀로 된 후 다카마사는 동생을 걱정해 종종 연락을 해왔다. 마사쓰구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카마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네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괜찮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런 다카마사의 말이 가스코의 마음에 믿음직하게 울렸다. 마사쓰구를 오빠에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함께 산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마사쓰구가 불쑥 가나자와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가나자와로 떠나는 마사쓰구를 배웅하면서 가스코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대로 못 돌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가 가는 곳은 본래 그가 돌아가야 할 장소였다. 2, 3일이면 다 정리될 거라는 마사쓰구의 말과 달리 그는 날이 가도 돌아올 줄을 몰랐다. 예감이 적중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한계에 다다랐을 무렵에야 그에게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스코 앞에 나타난 마사쓰구는 괴로운 표정으로 가나자와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병원에 가보니 아내의 상태가 상상 이상으로 나빴다. 마사쓰구를 보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고 말은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았다. 식사도 용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마사쓰구는 그 모든 일이 자신 탓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가스코에게 들려줬다. 예전에 자신이 말했던 아내에게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이었다. 표면상으로는 친구지만 실은 학창 시절부터 이어져 온 연인으로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서야 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마사쓰구는 충격이 컸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했고 언젠가 이혼하기로 한 것은 전에 말했던 대로다. 그런데 최근에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친구 부부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친구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동성애자임을 눈치채고 격노한 듯 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기로 했고 그 자리에 함께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마사쓰구는 그 부탁을 거절했다.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내의 사고 소식을 들은 건 그 다음 날이다. 마사쓰구는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남편이 두 여자와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후회스러웠다. 만일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그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적어도 아무 잘못이 없는 마사쓰구가 차에 타고 있는 동안은
그런 무모한 짓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마사쓰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었다. 이제 갓 6살이 된 딸이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자 울며 품에 안기더니 다시는 멀리 가지 말라고 떼를 썼던 것이다. 딸의 가냘픈 몸을 끌어안고 마사쓰구도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앞으로의 일을 장인 장모와 상의했다. 그들은 마사쓰구 부부가 별거 아닌 이유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딸 쪽에 원인이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눈치챈 듯했다. 그래서인지 마사쓰구를 책망하진 않았다. 대신 돌아와서 가업을 이어달라고 간청했다. 자기 혼자 도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 마사쓰구는 고민 끝에 가나자와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가스코는 이 남자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모른 척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물며 상대가 남이 아닌 가족일 때에야. 마사쓰구는 가스코에게 가나자와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 내가 당신을 도울 수도 있고. 마사쓰구의 제안이 기쁘고 고마웠지만 가스코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이상 섣부른 짓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어중간한 상태는 싫고요. 그리고 당신 딸이 나중에 커서 아빠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면 상처받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 엄마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요. 슬프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헤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마사쓰구는 침통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가스코의 대답을 예상했던 듯하다. 더는 가스코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알았다고 했다. 함께 지내는 동안 그녀의 성격을 알았을 테니 어쩌면 그 같은 결론에 이를 수도 있겠다고 각오했을 것이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떠나는 마사쓰구를 가스코는 집 안에서 배웅했다. 잘 지내. 당신도요. 마지막 포옹도 입맞춤도 없는 담담한 이별이었다. 그와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 가스코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설마 하며 병원에 갔는데 임신 3개월이라고 했다. 가스코는 고민에 빠졌다. 이 상태로 아이를 낳으면 자신도 또 아이도 고생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낳고 싶었다. 결혼 생활 동안 그토록 원해도 생기지 않던 새 생명이 이제야 찾아온 것이다. 마사쓰구에게 알릴 생각은 없었다. 이제 와서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봐야 그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마음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었다. 결국 가스코는 아이를 낳기로 했다. 물론 고생스럽겠지만 각오는 되어 있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준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생활비를 줄이는 한편 건강에 유념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다. 임신과 출산에 관해 아는 것이 없으니 과연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낳는다고 해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오빠 다카마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딱히 용건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가스코의 근황이 궁금했던 것이다. 잠깐 망설이던 그녀는 오빠에게 자신이 임신했으며 마사쓰구와는 헤어졌다고 말했다. 호통이 떨어질지도 몰랐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카마사는 놀란 눈치였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다. 단지 정말 괜찮겠느냐고 무거운 말투로 물었을 뿐이다. 아이를 키우는 건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다.
게다가 너는 도와줄 사람도 없잖니. 일단 낳으면 더는 도망칠 방법이 없어. 그래도 괜찮겠니? 나도 알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야. 그래, 그렇다면 됐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거라. 그렇게 당부하고 다카마사는 전화를 끊었다. 이듬해 초여름, 무사히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슈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손발을 힘차게 버둥거리는 건강한 아이였다. 그 후의 일은 너도 잘 알 게다. 다카사키의 클럽에서 일하면서 너를 키웠지. 네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도쿄로 올라와서 오빠에게 신세를 지면서 그럭저럭 잘 살았고. 저는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기 직전에야 제 호적에 아버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에게 따로 가정이 있어서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다고 하셨고요. 사실 그대로잖니. 난 거짓말은 안 했다.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죽었다고. 그야 어쩔 수가 없었지. 살아있다고 하면 네가 만나고 싶다고 조를 테니까 말이다. 마스미야가 혀를 찼다. 어쩐지 거짓말 같더라니. 일하던 요리집에 불이 나서 다 죽었다고 했죠. 요리사였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잖니. 그야 그렇지만. 그리고 마스미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이상한데요? 뭐가? 지금 한 얘기가 전부라면 요시하라 마사스구 씨가 저에 관해서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유언장에 인지할 의사까지 밝힌 거죠? 아, 그거. 가스코가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켠 후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딱 한 번 만났지. 뭐라고요? 네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 가스코는 먼 곳을 응시하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쿄로 올라온 후 새집에도 적응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고 안도할 무렵 뜻하지 않게 요시하라 마사수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사한 곳을 알리지 않은 터라 몹시 놀랐다. 마사수구는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고 싶다고 했다. 신주쿠에 있는 찻집에서 10수년 만에 그를 마주했다. 마사수구는 흰머리가 드문드문 눈에 띄었지만 건장한 체격은 옛날 그대로였다. 그는 아내가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그러자 가스코가 생각났지만 이제 와서 인연을 되돌리자고 하자니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 연락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다카사키에 볼 일이 생겨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고 보니 옛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스코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우연히 이웃에 살던 사람을 만나 물어보니 가스코는 작년에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그녀에게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본 마사수구는 그 아들이 자신의 아이임을 깨달았다. 가나자와로 돌아온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다가 흥신소에 다카사키에 살던 마스미야 가스코라는 여성의 근황을 알아봐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그녀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마사수구는 아이의 이름이 슈에이라는 것과 생년월일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내 아이가 맞지. 얼버무려봤자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든 가스코는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왜 내게 알리지 않았어? 헤어진 사람에게 알려서 뭐 하겠어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마사수구는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가스코는 망설임 끝에 아이에게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낙했다.
그는 슈에이가 중학교 야구부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 자신도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기 때문이다. 포지션은 포수였다고 한다. 중학교 야구부 시합이 있던 날 가스코는 마사스구와 함께 운동장을 찾았다. 슈에이는 투수였다. 시합이 끝난 후 그녀는 슈에이에게 가서 아는 사람이 고교 야구 관계자인데 그가 슈에이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포수 글러브를 준비해 근처 공원에서 기다리던 마사스구는 그렇게 해서 슈에이와 캐치볼을 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스코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캐치볼이 끝난 후 그녀는 준비해간 일회용 카메라로 두 사람을 찍어 마사스구에게 주었다. 마사스구가 감격스러워하자 슈에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그때가 마지막이다. 가스코가 마스미야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다만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헤어지면서 내게 묻더구나. 자신의 유언장에 인지에 관한 내용을 적어도 되겠느냐고 말이지. 좋을 대로 하라고 대답했긴 하지만 설마 진심이었을 줄은 몰랐구나. 이사를 여러 번 했으니 주소를 알아내기가 수월치 않았을 텐데. 마스미야는 까마득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낯선 남자와 캐치볼이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선명히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러고 보니 하고 가스코가 말을 이었다.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말도 했던 것 같구나. 끈이라니요? 만날 수는 없다고 해도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어. 그리고 그 끈이 아무리 길어도 희망을 품을 수 있으니 죽을 때까지 그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더구나. 희망을. 마스미야는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어느 인물을 상상해 보았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먼 곳에 사는 아들을 생각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까? 맥주 좀 주실래요? 마스미야가 빈잔을 들어 가스코에게 내밀었다. 마셔도 괜찮아? 저 내일 아침에 떠날래요. 재워주실 거죠? 물론이지. 그럼 오랜만에 같이 마셔볼까? 술이라면 얼마든지 있어. 가스코가 마스미야의 잔에 맥주를 콸콸 부었다. 하얀 거품이 넘쳐 흘러 마스미야의 손을 적셨다. 눈을 뜬 유키노부는 평소와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 윗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은 후 찬찬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딱히 변한 건 없었다. 차광 커튼 때문에 방안이 어두컴컴한 것도, 벗어던진 옷이 의자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평소 그대로다. 파자마 차림으로 방을 나섰다. 현관에 모나의 통학용 신발이 놓여 있었다. 모나는 보통 유키노부가 출근하고 난 뒤에 학교에 간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본 후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욕실에서 이를 닦고 세수를 한 후 그대로 집을 나서는 것이 평소 패턴이다. 아침은 대개 서서 먹는 국수집에서 때운다. 그러나 방으로 향하려던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평소와 뭐가 다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냄새는 아주 희미하지만 장국 냄새가 풍겼다. 레이코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살금살금 식당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잠시 주저하다가 문을 열었다. 모나가 교복 차림으로 아침을 먹고 있었다. 모나가 젓가락질을 계속하며 유키노부를 힐끔 쳐다봤다. 안녕. 그래. 안녕. 유키노부는 부엌 안을 두리번거렸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얹혀 있었다. 다가가서 뚜껑을 열어보니 두부 된장국이 들어있다.
장국 냄새의 정체는 이것인 모양이다. 된장국 네가 끓였니? 모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당연하지. 모나가 아빠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한다. 나 말고 누가 끓이겠어. 제법이네. 뭐가 별것도 아니야. 모나는 마지막 남은 달걀말이 한쪽을 입에 넣고 빈 그릇들을 포겠다. 아, 설거지는 아빠가 할게.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다. 모나가 포갠 그릇들을 쟁반에 담아 싱크대로 가져간다. 머쓱해진 유키노부는 그 자리에 선 채 멀거니 모나를 바라보았다. 식당을 나온 모나가 소파 위에 놓아둔 가방을 집어들었다. 된장국 먹고 싶으면 먹어. 툭 내뱉듯이 말한다. 그래도 돼? 맛은 별로 없겠지만. 아니야, 그럴 리가. 먹어보지도 않고서. 그렇긴 하지만. 모나가 현관으로 향했다. 유키노부는 뭔가 말을 걸고 싶은데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애가 달았다. 저녁에 뭐 먹고 싶니?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모나가 걸음을 멈췄다. 오늘 저녁? 된장국 끓여줬으니까 나도 뭔가 해야지. 아빠 요리할 줄 알아? 대단한 건 못하지만 조금은 할 수 있지. 그럼 만두. 알았어.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저기 하며 모나가 유키노부를 향해 돌아섰다. 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예대를 목표로 공부할 거야. 예대? 예술대학 말이야. 영화 공부를 하고 싶어. 너 영화 좋아하니? 모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유키노부는 살짝 놀랐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아빠도 영화 좋아해. 내 추천 영화는 그래, 뷰티풀 마인드나 쇼생크 탈출. 알아, 다 봤어. 그래? 어디서? DVD, 아빠 걸로. 뭐? 유키노부의 방 책장에는 영화 DVD가 잔뜩 꽂혀 있다. 아빠한테 말도 없이? 미안. 아니야, 괜찮다. 유키노부가 집에 없을 때 몰래 방을 뒤진 모양이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모나가 잠시 뜸을 들였다. 사진 꺼내놔도 돼. 사진? 언니랑 오빠 사진, 그리고 엄마 사진도. 유키노부의 방에는 에마와 나오토의 사진도 보관되어 있다. 그걸 본 모양이다. 알았어. 라고 유키노부는 대답했다. 그럼 나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 모나가 배시시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유키노부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다. 열기가 전해지면서 된장국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모나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던 밤을 떠올렸다. 맨 먼저 모나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유키노부와 레이코가 새 생명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불임 치료에는 시간과 체력, 재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력이 요구된다. 특히 여자의 몸에는 부담이 크다. 그런 난관에 도전하면서까지 자신들은 아이를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레이코의 몸에 깃든 생명이 엉뚱한 부부의 수정란일지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고뇌를 설명하고 자신과 레이코가 태어날 아이를 자신들의 아이로 받아들이기까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기억나는 한 자세히 들려주었다. 죽음이 임박한 레이코와 주고받은 얘기도 털어놓았다. 그리고 당시 레이코가 갈피를 못 잡는 유키노부의 마음을 간파했다는 사실도 말했다. 엄마가 세상을 뜬 후에는
무엇이 모나를 위한 길인지 줄곧 생각했어.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역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거였지.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야. 모나의 생물학적 엄마가 살해당하는 바람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고 유키노부는 고백했다. 결과적으로는 너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말았지만 무엇이 우리 모나에게 최선인지 아빠 나름으로 많이 생각했어. 너에게 결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단다. 어떻게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 왜냐하면 유키노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아빠는 모나를 사랑하니까. 유키노부가 얘기하는 동안 모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너무 놀라워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도 모나는 허공을 응시하며 침묵했다. 모나야 하고 유키노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말 이해하겠니? 모나는 눈을 몇 번 깜빡거리고 나서 유키노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분홍색 입술이 천천히 열리더니 잘 모르겠어 하고 중얼거렸다. 뭐? 얘기가 너무 길어. 아, 너무 어려웠니? 어렵다기보다는 지루해. 수정란이니 뭐니 그런 거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상관도 없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의표를 찌르는 모나의 말에 유키노부는 당황스러웠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그보다 하고 모나가 말했다. 맨 마지막에 한 말. 그거면 충분해. 일단 지금은. 마지막 말? 나는 그 말이 듣고 싶었어. 유키노부는 자신이 했던 말을 돌이켜보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무얼 원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역시 나는 어리석은 아빠로군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이라고 모나가 덧붙인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경사가 급한 언덕길을 끝까지 오르자 절 입구가 나타났다. 차를 5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아야코는 자신이 타고 온 SUV를 맨 끝자리에 세웠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오는 도중에 산 꽃다발을 품에 안고 문으로 들어섰다. 어젯밤에 비가 약간 내린 탓인지 땅이 살짝 젖어 있다. 인기척이 없는 경내는 적막했다. 본당 문도 닫혀 있다. 그 옆을 지나 조금 더 가면 묘지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아야코는 조그만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물통에 물을 채운 후 국자와 걸레를 빌렸다. 요시하라 집안의 무덤은 묘지 거의 한가운데 있다. 짙은 회색 화강암으로 겹겹이 쌓아올린 상석 위에 비석이 얹혀 있었다. 아야코의 증조할아버지가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경위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어쩌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몰랐을 것이다. 추석 이후로 성묘는 처음이었다. 아야코는 무덤 주위에 쓰레기를 줍고 눈에 띄는 잡초를 뽑고 걸레로 비석을 깨끗이 닦았다. 가지고 온 꽃을 꽃병에 꽂은 후 향에 불을 붙여 향로에 꽂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낸 후 무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보다 내 딸이 먼저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20여 년 전 엄마 마사미의 장례가 끝나고 유골을 묻을 때 할아버지가 탄식하며 말했었다. 할머니는 그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쩌면 엄마는 더 빨리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도 몰라요. 라고 아야코는 저 세상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말했다. 사고를 당한 후 마사미는 인격이 변했다. 기억마저 흐려져서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의 아야코는 생각한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다. 사고력과 기억력은 떨어졌어도 모리모토 유미에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남아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녀의 이름이나 얼굴은 잊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와 깊이 사랑을 나눴고 그 순간이 행복했다는 기억만은 잔향처럼 마사미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마사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지만 간혹 아련한 눈빛을 보일 때가 있었다. 그럴 때 그녀의 눈은 소녀처럼 순수하게 빛났고 어딘가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결코 사고력이나 의지력이 없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엄마는 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 아야코는 줄곧 그게 궁금했다. 모리모토 유미에와 엄마가 주고받은 교환일기를 봤을 때 마침내 그 해답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아버지 마사스구가 집을 떠난 이유도 짐작할 수 있었다. 모리모토 유미에의 여동생은 유미에의 남편이 동반 자살을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가능성이 커 보였다. 하지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유미에의 남편만 비난할 수는 없다고 아야코는 생각했다. 모리모토 부부와 마사미, 그 세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점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다. 동반 자살을 기도했을 정도라면 유미에의 남편은 두 사람을 떼어놓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마사미와 유미에의 관계가 그만큼 단단했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유미에의 남편이 애처롭다. 아야코는 손을 마주잡고 눈을 감았다. 다행이야, 엄마. 저 세상에 있을 마사미에게 말했다. 교환일기를 읽었어. 굉장한 연애를 했더라. 정열적이고 순수하고 감미롭지만 조금은 고통스러운 사랑을.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지. 다행이야. 엄마는 가업을 잇기 위해 후계자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이다. 그 사실을 알고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건 그 나름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는 분노하지도 않았고 상처받지도 않았다. 엄마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엄마의 삶의 방식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삶의 방식도 인정해줘요. 다른 곳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 일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동생이 여기 올 거예요. 엄마의 혈육은 아니지만 나는 그를 동생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엄마, 아무쪼록 그 사람도 자유롭게 지켜봐 주세요. 오후 1시가 되기 조금 전 가가야키 509호는 가나자와에 도착했다. 도쿄에서 약 2시간 반. 도중에 잠깐 잠이 든 덕분에 순식간에 온 느낌이다. 마스미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에서 짐을 내렸다. 요 몇 주간 상당한 거리를 오갔다. 조에스 신칸센에 도호쿠 신칸센, 그리고 오늘은 호쿠리쿠 신칸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 때문이 아니었다. 개찰구를 지나 역 건물을 나섰다. 거대한 유리천장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앞쪽에는 신사의 기둥문처럼 생긴 문이 있다. 오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북문으로 불리는 모양이다. 가나자와의 전통 예술을 형상화한 문이라고 한다. 관광객들이 그 주위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택시 승차장으로 향했다. 택시에 올라탄 후 운전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하자
유명한 병원인지 운전사가 곧바로 알아듣고 차를 출발시켰다.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요시하라 아야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2번 났을 때 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스미야입니다. 방금 가나자와역에서 택시를 탔어요. 알았어요. 그럼 병원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이죠? 잠시 틈을 두었다가 아야코가 네 하고 대답했다. 호흡은 하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그럼 조금 이따 봬요. 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젯밤 아야코에게 전화를 해서 가스코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혹시 아버지를 만날 생각이라면 서두르라고 했다. 어제부터 내내 잠들어 계세요. 어쩌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대요. 내일 가겠습니다. 하고 마스미야는 대답했다. 만에 하나 늦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택시 안에서 거리를 내다보았다. 말끔히 정비된 도로를 따라 전통이 느껴지는 오래된 가옥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서 있다. 인생의 톱니바퀴가 어딘가에서 조금 다르게 맞물렸다면 자신도 이곳에서 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다. 흰색 건물의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요시하라 아야코를 발견했다.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아야코가 미소 띤 얼굴로 인사했다. 상황이 어떤가요? 어제와 마찬가지예요. 곧바로 가서 만나시겠어요? 마스미야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려고 온 것이다. 그럼 이쪽으로 하며 아야코가 앞장섰다. 마스미야는 그녀를 뒤따랐다. 2사람은 호스피스 병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다. 요시하라 마사스구의 병실은 3층이라고 한다.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빠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스미야가 말했다. 그러셨군요. 담낭암이었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여기저기에 전이돼서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늘 우리 모자를 지지해주던 은인이셔서 수사하는 틈틈이 문병을 갖곤 했어요. 삼촌이 무척 반가워하셨겠어요. 그랬다면 다행이죠. 하지만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들이 끝까지 찾아가지 않았던 터라. 어머, 왜요? 뭐 얘기하자면 깁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2사람은 함께 올라탔다. 혹시 누가 와 계신가요? 3층에서 내려 나란히 복도를 걸으며 마스미야가 물었다. 오늘은 아무도 안 오셨어요. 가까운 분들은 이미 다들 와서 작별 인사를 하셨고요. 물론 아버지가 끼어 계실 때 만난 분은 거의 없지만요. 다까마사 삼촌 때도 그랬는데 하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여기에요 하며 아야코가 걸음을 멈췄다. 슬라이딩 도어 옆에 요시하라 마사스구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녀가 노크했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먼저 안으로 들어간 아야코가 자, 들어오세요 하고 손짓했다. 실례합니다 하고 마스미야도 병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방 한가운데 침대가 있고 그 위에 산소 마스크를 쓴 노인이 누워 있었다. 얼굴이 매우 작아 보이는 건 몹시 야윈 탓이리라. 주름투성이인 눈꺼풀이 감겨 있고 산소 마스크도 입도 가려져 있어 용모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마스미야의 생각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이 아야코가 산소 마스크를 벗겼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잠깐은요. 이리 가까이 와서 보세요. 마스미야가 침대로 다가갔다. 마사스구는 잠이 든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찬찬히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자신과 닮았는지 어떤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아야코가 마사스구 귀에 대고 아버지 하고 불렀다. 눈 좀 떠보세요. 마스미야 씨, 아니 슈에이가 왔어요 아버지. 그러나 노인은 반응이 없었다. 아야코는 살레살레 고개를 저으며 산소 마스크를 도로 씌웠다.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야코가 아쉽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하고 마스미야가 시선을 돌리는데 창가에 장식되어 있는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야구 배트 모양의 미니어처 스탠드 위에 얹혀있는 야구공이다. 그 옆에는 사진 액자가 세워져 있다. 그 공 혹시 기억에 있어요? 아야코가 물었다. 아버지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신 물건이에요. 분명 슈에이 씨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죠? 그렇게 묻자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공이 놓인 스탠드 밑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아야코가 액자를 마스미야에게 내밀었다. 이 소년 슈에이 씨죠? 사진을 본 마스미야는 움찔 놀랐다. 거기에는 남자 둘이 찍혀 있었다. 한 사람은 어린 시절, 아마도 중학생일 마스미야였고 그 옆에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야코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스미야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알아보겠어요? 네, 하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들어야겠네요. 네, 하고 마스미야는 대답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기로 되어 있었다. 아마도 다스요시의 방을 준비한 듯하다. 잠깐 실례할게요. 하고 아야코가 병실을 나섰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자 마스미야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지 못한 듯이 침대를 바라봤다. 마사스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숨을 쉬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움직임이 없다. 침대 옆 모니터에 나타난 갖가지 수치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다카마사 삼촌이 죽었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처럼 어딘가 다른 곳에서 의사가 이 수치를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득 이불 옆으로 살짝 비어져 나온 마사스구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다. 하지만 크고 손가락이 길었다. 이 손으로 칼을 잡고 수많은 요리를 했겠지. 마스미야는 주저하며 팔을 뻗어 그 손을 잡았다. 보기와 달리 부드럽고 따뜻하다. 어느새 그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주고 있었다. 뭔가 전해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마스미야의 마음에 말을 거는 듯했다. 틀림없어 하고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내 아버지다. 새삼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화들짝 놀랐다. 마사스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 하고 불렀다. 미세하지만 얼굴에 변화가 일었다. 웃은 게 아닐까? 그러나 다음 순간 눈꺼풀은 이미 감겨 있었다. 마스미야는 손을 놓고 이불을 살포시 올려 덮었다. 다음 순간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아야코가 들어왔다. 그녀가 마사스구와 마스미야를 번갈아 보더니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다. 아니요, 아무 일도요. 다만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마스미야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긴 끈이 끊이지 않아서요.